같이 사라진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평가가 좀 다른 기업이 있어요. 온갖 비리와 뇌물이 드러나서 불명예스럽게 몰락한 기업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이 청문회에 출석할 때 보통 뭘 타고 가죠? 휠체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너무 잘 아시네. 종종 그렇게 휠체어 타고 막 아픈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입수도 하고 어떤 경우. 그 휠체어 청문회의 원조가 바로 정태수 회장이고요. 이 정태수 회장이 이끌었던 기업이 한보입니다. 아, 원조셨어. 반복. 휠체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1969년 47살에 세무서의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당대 최고의 역술인이라고 소문난 그런 분을 찾아가요. 역술인? 그 역술인이 정태수 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공무원 때려치고 사업해. 그러면 대한민국 첫째, 둘째가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믿었다고요? 그게 사업을 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정태준에다 정태수로 개명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 공무원 하던 사람이 네. 갑자기 사업을 하라고 그런다고 사업을 결심해서 막 이렇게 저지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분이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도 알려줘요. 당신은 토의 기운을 타고났어. 그러니까 흙을 만지면 큰 부자가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역술인 한 명 더 찾아가요. 아,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심이 많으시고. 근데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되나 보다. 그래서 고심 끝에 광산업, 건설업 두 가지 사업 아이템을 판하고 52세 나이에 세무서에 사표를 던집니다. 52세예요? 신의 계시야? 먼저 전국에 막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폐광산을 막 찾아다녀. 그러던 와중에 강원도에 몰림된 광석 폐광산 하나를 헐값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1974년에 한보 상사를 설립을 해. 네, 네. 그 다음에 건설업, 세무 공무원을 할 때 동료로 지내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야, 돈을 모아라. 딱 모아서 구로동에다가 172세대의 소형 아파트를 지어요. 아하. 이걸 팔아서 남긴 돈으로 대치동, 신림동에 아파트를 지어 나가면서 사업을 확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될 사람은 진짜 되는지. 미국에 있는 대규모 몰리브된 광산에서 불이 나요. 미국에 있는 큰 광산이 불이 나니까 거기서 물건을 사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처를 찾겠지. 아까 무슨 광산을 샀다고요? 몰리브된 광산을 샀다 그랬잖아요. 정태수 씨가 갖고 있던 광산에서 수출하는 광석값이 급등을 하게 돼요. 못 들여오니까. 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운이 따로 광산이 써 있어요? 터졌어요. 이제 건설업을 봅시다.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 했던 게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 아파트입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예요. 음마? 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이게 초 대박이 나면서 한보는 단숨에 1,3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거머쥐게 그 돼요. 네, 당시에. 쓸어 담았구나. 음마. 헐값에 사들인 광산은 막 광맥이 터지고 아파트마다 막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거예요. 한보는 순식간에 재계 서열 30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거. 그렇게 규모가 커졌으면 막 사옥도 번듯하게 짓고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옥을 따로 짓지 않았어요. 음마 아파트 상가에다가 본사를 계속 썼어요. 맞아, 거기 대형 그 5개 간판이 있었어요. 역술가의 예언대로 척척 말아서 떨어지니까 재벌 총수가 되어서도 역시 역술 경영을 계속하게 되죠. 진짜? 회사 위치, 본인이 사는 집, 풍수지리를 꼼꼼하게 따지고 특히 모든 사업의 중대사도 역술가와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보가 이렇게 커지고 나니까 한국 재벌의 특징이 있죠. 손을 안 대는 사업이 없어요. 사업을 확장해서 IT, 철강, 관광업, 제약회사, 금융사, 학교도 인수를 해요. 새로 시작한 회사만 거의 20개가 되었습니다. 또 키웠네, 그치? 근데 정말로 이게 역술인이 말한 대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는 경영자의 통찰력이었을까요? 사실 이 한보 자신감의 배경에는 정태수 회장의 로비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사는데 개발을 못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개발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겠어요? 로비를 한 거죠. 한보는 어떻게 건설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냐면요. 물에 잠기는 땅, 아파트 건설 허가를 못 받는 자연 녹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워서 싼 값에 살 수 있는 땅들을 막 사들인 다음에 어떻게 로비를 해서 개발을 해서 큰 이익을 얻는 일종의 베팅, 도박을 한 거예요. 한보그룹에 정부와 서울시의 고위 공무원 출신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로비를 했어요. 드라마 같아. 정태수가 건네면 007 가방에는 뭐 5천만 원, 골프 보스턴백은 뭐 1억 원, 사과 상자에는 2억 원, 이런 말이 막 돌 정도였습니다. 그중에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 수서 사건이에요. 수서 지역의 땅을 사들이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을 하도록 전관계에 로비를 벌였습니다. 공무원, 정치인, 국회의원, 여야 가릴 거 없이 다 줬어요. 심지어 대통령한테까지 150억 원이나 준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역술인이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정 회장의 운이 60세에 끊길 거라고 했어요. 97년 1월 드디어 한보그룹의 파국이 다가왔습니다. 한보가 짓고 있었던 당진 제철소가 문제가 됩니다. 왜요? 제철소는요, 만드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보는 당시 돈도 문제가 있고 기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금융권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대출금 회수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97년 1월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고 이게 97년 외환위기의 트리거 불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태수 회장에 대한 평가는 최하위인데요. 결과가 나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휠체어 출두의 원조로 불리는 그 문제의 청문회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한보철강에 3천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 하더라도 2달 정도밖에 못 버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회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금 흐름은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이 어떻게 압니까? 대기업 총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기 임직원을 머슴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많은 회사원들이 저 청문회를 보고 기가 막혔고요. 일반 시민들도 분노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주인, 머슴 이런 얘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했을 정도 되면은 사실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아래 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방식인데 그게 나르시시즘의 한 축이거든요. 또 하나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걸 보면 또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약간 그 둘의 굉장히 안 좋은 콜라보레이션이 막 지금 느껴지는데요. 복합체네. 총수의 정경유착, 본인의 돈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동원한 그런 경영을 하다 망하게 된 한보는 휠체어 청문회의 원조, 지금도 드라마의 대사로 사용되는 머슴 발언, 이것 때문에 더 불명예스러운 화제를 남기며 역사 속으로 영원히 나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회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재밌게 보셨죠? 네. 네. 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 회장의 고명딸 진화영을 무너뜨린 기업이 나와요.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네.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 모티브가 된 기업이 바로 세롬 기술입니다. 세롬 기술은 1993년 설립돼서 PC를 통해서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팩스맨을 내놓으면서 나름 안정적인 자기 사업을 이렇게 구사하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가 코스닥 시장하고 중소기업을 막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벤처기업 육성책을 내놓으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1999년 8월 증시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을 한 거예요. 상장과 동시에 연속 상한가를 며칠 기록은 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떡상,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가지는 않고 주가가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공모가인 2,300원보다 더 낮은 1,890원까지 떨어집니다. 거품면. 그런데 갑자기 또 11월에 이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는데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서 얼마까지 올라가냐? 3만 원까지 올라가요. 오. 1,890원이었는데 3만 원이 됐어요. 자, 12월에는 1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엔 급기야 30만 8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폭등하게 됐어요.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 내용. 네네. 예, 드라마에서 봤던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6개월 만에 공모가 기준으로 130배, 저점 대비 163배 상승하게 된 거예요. 시가총액으로 보면요, 당시 3조 원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당시 현대자동차보다도 시가총액이 큰 거예요. 와우. 뭔 일이야? 새로운 기술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무료 인터넷 전화 덕분이었습니다. 그 미국 내 자회사인 다이얼패드라고 그 새로운 기술 안에 다이얼패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미국 전화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인터넷으로 국내 전화뿐만 아니라 해외 전화, 국제 전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게 딱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기폭제가 돼서 주가가 계속 폭등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신기술처럼 보이잖아요. 삼성그룹까지 구애에 나섰습니다. 2000년에 새로운 기술하고 삼성하고 계약을 맺어요. 당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의 무료 전화 서비스인 다이얼패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데 삼성이 협력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게 의무사항이 달려있지만 새로운 기술 측은 아무 별다른 의무사항이 없어요. 별로 명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우위에 있었는지 그러네. 삼성과 갑이네, 거래를 갑. 하는데 갑. 예, 야. 그렇게 우위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새로운 기술은 왜 갑자기 추락하게 됐을까? 그거 왜? 궁금하다. 인터넷 무료 전화는 당시에 우와 할 수 있는 정말 와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서비스였어요. 왜냐하면 국제 전화가 엄청 비쌌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이얼패드를 사용하면 할수록 유선 망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가 어렵겠죠. 수익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을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2000년 12월에 5,500원까지 떨어져요. 그렇게 새로운 기술은 한국 증시사상 역대 최고의 상승률 그리고 최고의 낙폭을 동시에 기록한 기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닷컴 버블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네네네.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그 벤처 투자 붐이 막 일었을 때 코인처럼 붐이야 붐. 맞아, 한때 그랬었어. 예를 들면 IT니까 다 붐. 지금 이제 맞아, 코인 맞아. 그러면 다 붐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훅 꺼지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만약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붐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새롬은 그렇게까지 추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이얼패드라는 그 모델을 잘 다듬어서 또 그 비용을 좀 어떻게든 줄여보고 새로운 모델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모델을 바꾸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들이 충분히 그 회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너무 상승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아하. 네. 의도치 않았지만 엄청나게 붐이 불면서 단시간 내에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돈과 기업 가치가 불어나고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너지게 된 거죠. 너무 많이 벌어도 문제네요. 너무 단시간 내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준비.